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포럼의 핵 핫라인 및 위험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 과거 경험과 교훈을 초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냐 화이트 APLN 선임 연구원이고 호주 대학의 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논의할 것입니다. 단지 핫라인이 업그레이드되고 이것이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 또 어느 지역에서는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지금 이것이 많은 위협이 있고 핵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핫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주 포럼과 APLN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논의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훌륭한 패널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정인 교수님, 그리고 피터 헤이즈 박사님, 필립 라이너 소장님, 그리고 지샤판 교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정인 님은 APLN 부의장 및 세종연구소 이사장입니다. 한국의 통일과 외교 관련 자문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아시아의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핫라인에 관련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한국의 핫라인에 대해서 오늘 문정인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이것에 대한 논문도 저희 APLN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필립 라이너 교수님은 시드니 대학의 교수로 계시고 단지 안보와 보안기술연구소 소장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필립 라이너 소장님은 NC3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탈리크 이니셔티브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가 핫라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NC3의 어떤 약점과 그리고 핫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필립 아드이너님이 세 번째로 발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바마의 남아시아 부문의 안보위원회의 자문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전쟁 그리고 레시온에 관련된 여러 부문의 위협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캐탈링크에 관련해서 이러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실 겁니다. 제시판 교수님은 한국, 미국 그리고 베트남, 타이완에서 연구를 진행하셨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 학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예전에 비핵 확산 관련한 연구를 중국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교수님께 다 모두 감사 말씀 드리고 각각 발표를 하실 텐데 5분에서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인 소장님께서 남북 간의 핫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립과 헤이즈님이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핫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 간의 우연한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죠.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전후에 26년간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1971년 초에가 되어서야 남북이 핫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주로 한국과 북한의 정보기관 간의 소통을 위한 핫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1개 한라인이 만들어져서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인은 정상 간의 한 라인입니다. 그 정상 한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청와대와 조선노동당 한 라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하는 한 라인이었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2018년에 이용되었습니다. 당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라인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에 비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 한 라인도 있습니다. 통일부와 조평통이 사용하는 한 라인도 있습니다. 북한의 내각의 조평통과 통일부가 사용하는 한 라인도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진행하는 때 한 라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차원 지원을 제공하는 데도 중요했고, 우리는 이것을 남북 간의 공식 한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 라인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라인은 국정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이용하는 한 라인입니다. 과거에 통일부의 한 라인을 이용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경우에는 국정원과 통일전선부의 한 라인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남북 간의 한 라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이 한 라인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사용되었었고 올해 5월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라인은 아직도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외에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한 라인입니다. 서해에 군사 한 라인이 있고 동해에도 있습니다. 이 두 한 라인은 한반도 내 위기 고조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해 한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측이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면 서로 알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서로 알립니다. 그래서 충돌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한 라인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제센터에는 평양의 순환공항과 통신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항공운항 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 다른 소통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라인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UN 사령부가 휴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 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개의 한 라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인데요. 2020년부터 이 중 UN 사령부 한 라인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 국정원 한 라인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외의 모든 한 라인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 한 라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험, 즉 CSCN이나 OSCE 등 유럽의 안보기구를 살펴보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군사훈련에 대한 통지나 또는 군사훈련 관찰 통지 등 목적으로 한라인이 이용이 됩니다. 위기통제센터나 또는 정보요원이나 군사요원을 교류하거나 국경의 무기 재배치 등 이러한 것을 한라인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활동이 한라인을 통해서, 한라인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라인이 신뢰 구축을 향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한라인의 신뢰 구축 이전 단계의 부수적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으면, 북미 관계가 좋으면 한라인이 만들어져서 잘 기능합니다. 그러나 거시 정치적인 문제 혹은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한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 한라인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역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반도에서 한라인은 신뢰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사전에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한반도의 한라인이 매우 취약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라인을 안정화시킬지가, 일상화시킬지가 과제입니다. 동북아의 정치적 불안성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재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잘못되면 북한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한라인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단절한다기보다는 북한이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한라인을 안정화시킬지가 과제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필립 레이나님이 하고 있는 일인데, 카탈린카 이슈입니다. 재난 링크의 상황이 남북 간의 상황과도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통신 시스템은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라인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정전이나 또는 전기 시스템의 고장 등 기술 문제가 발생하면 한라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려면 어떻게 그러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라인 시스템을 채택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탈링크 시스템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소장님, 남북의 한라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Q&A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터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NC3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특히 세 번째 C에 해당하는 통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냐 저장님, 여러분, 지금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 7번 동안에 NC3가 무엇인지, 이것은 핵 지휘통제 통신이라는 약자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중요한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라인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간에 있는 한라인인데요. 이것이 스티븐 밀러가 작년에 연구한 목록입니다. 18개, 19개 있는데요.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구소련인 러시아 목록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조화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표준이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문정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한라인의 종류의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보면은 미국이 만든 아키타입입니다. 냉전의 NC3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핵무기의 지휘 통제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언제나 사용 가능하게 해놓고 그리고 절대로 네거티브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 통제와 함께 통신을 결합한 그러한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조기 경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정보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고 국가 경보 센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NC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그런 규모로 200개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운영하고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공군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 시스템을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강대국의 핵무기의 글로벌 리치, 즉 범지구적 도달 거리에 관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템과 매치가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여지고요. 러시아의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있지요. 온전한 범지구적 도달거리 글로벌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이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메타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의 또 다른 끝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고 지도자 한 명이 김정은이지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아래에 이제 탄두라든지 미사일 같은 것을 당과 그리고 또 조선인민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휘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 체계가 병렬적으로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뉴클리어 포포즈 핵가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타격 명령 같은 것들을 러시아 시스템인 체계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있는 모자를 쓴 분이 아마도 이 북한의 뉴클리어 포포즈 핵가방을 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미국과 북한이 이 둘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그 핵 위협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혼자 혹은 트럼프 혼자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NC3의 정보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측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자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왼쪽에 보는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국가들이 NC3의 역량을 자원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네거티브 컨트롤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핵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러한 적절한 통제와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실제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그러한 그래서 절차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 보조 시에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촉발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휘 통제가 진행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런 식으로 루틴한 위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체 시스템의
보면은 테러리스트의 비국가의 위협이나 공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NC3의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래식 혹은 핵무기의 타격을 받을 경우에 그 취약성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통제가 손실되었을 때 그리고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발적인 핵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적 오류, 실패를 통해서 우발적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맥락에서 핵전쟁이라는 것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정말로 심각한 훼손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팬데믹을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전쟁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이미 기존의 재앙을 이기는 가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냉전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NC3 시스템이 작동을 했습니다. 16개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4, 5개 정도가 실제로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1958년에 진먼 폭격전, 그리고 1962년에 하와이 오키나와 미사일 위기, 그리고 1970년 8월에 있었던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이것이 가장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이 코로나 이후로 9개 중에 최소 4개는 NC 시스템이 코로나 관련해서 작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3 같은 경우가 핵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관련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국가마다 이 핵 관련한 것은 기밀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지휘 그리고 이러한 지휘 체계가 사일로로 각 국가마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21세기에 대화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한라인을 통해서 협력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한라인이 가장 중요한 협력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3 시스템에 대한 통합 보고서가 있는데요. 필립 라이너가 아마 조금 더 깊이 다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터 교수님. 언제나 잠이 정말 확 깨는 그런 NC3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엄청난 통찰력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연사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타님께서 어떻게 그 안정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필립님 발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좌장님. 그리고 APLN이 이렇게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즉 핵위협 위협 감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피터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좀 보충할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로 2가지입니다. 문 교수님과 피터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해당 이슈들을 짚어보겠는데요. NC3 컨텍스트에서 위기 상황의 소통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적 카탈링크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할 때마다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중요한 텍스트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직면한 문제들,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에시톤 카터, 존 스타인버너, 찰스 트라넷이 수십 년 전에 1980년대에 쓴 이 글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종종 간과했던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그리고 자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리더가 그것을 지상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전쟁을 하게 되는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실제 교전이 발생하고 난 후에 양측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 보유국 지도자들이 상호 직접적이고 간단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소통 라인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자간 소통의 한 라인이 부재합니다. 피더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NC3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제를 보면 전통적인 그리고 핵 관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 여기 패널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순간 충돌의 상황으로 전개될 때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지금 존재하는 핵 보유국 리더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은 고의로 혹은 사고로 그 성능이 저하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핵보유국 정상들이 소통에만 사용하는 전속적으로 소통에만 사용되는 안정적이고 간단한 한라인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위기로 치닫는 상황 혹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핵보유국들이 실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일방에게만 이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가시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핵전쟁 위험을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솔루션은 피터와 저희들이 예전에 주관했던 워크숍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2019년인데요. 피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저희의 의도는 전 세계 NC3 시스템을 살펴보고 21세기의 도전 과제가 무엇이고 신기술, 사이버 취약점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우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통합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다극화된 핵 위협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NC3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그 현상의 영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논의의 참가자들이 많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공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Security at its Extreme Scale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을 쓴 사람은 에릭 그로스였는데요. 구글 보안 프라이버시 부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보다 안정적인, 간단한, 신뢰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핵 보유국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부터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어서 몇 년 동안 우리는 같이 협력하면서 카탈링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형 핫라인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기능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을 견디고
양국 간의 군사 충돌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매우 단순한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장애가 없는 그리고 양국의 정상의 소통에만 전용되는 라인입니다. 만약 다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상황이 악화되면 이 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작은 장비가 더 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복원력이 있는 옴니 프리퀀시 위기 소통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로벌 메시 네트워크는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탈링크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시스템의 유용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카탈링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이버 시스템은 취약합니다. 이제 실제 실리콘부터 생각해보면 그리고 실제 펌웨어를 생각해보면 하드웨어에서부터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죠. 국제적 환경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니까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 가장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접근 방식으로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그 시스템 등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수학적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더 확인해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백업 시스템은 소위 그 복원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위기 시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메시 네트워크인데요. 이것은 다수의 경로를 제공해서 두 지도자가 위기 시기에도 소통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설계하는데요. 국제적 차원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드를 개발하는 여러 국가 출신의 작업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적대적 국가 출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 개발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코드를 테스트하고 공조하고 이를 통해서 성능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서 매우 민감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항상 의문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것을 만드느냐인데요. 핵보유국이 처음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핵보유국 모두가 참가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그 시스템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비핵 보유국, 중립국도 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중립적 공간을 열어주고 기술적 논의의 방향을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고 오픈소스를 이용한 프로젝트 팀은 이미 그 호주, 인도, 유럽, 미국 등지의 국제적 기술 개발진이 시작하고 있고 또 향후 더 확대해서 여러 국가 출신들이 기술 논의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의 적용 시나리오가 어떤 것일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또는 유럽 등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 간의 적대적 관계 혹은 여러 국가 간 적대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중국, 파키스탄의 위기 상황이 처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이들 국가 간 유사시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없습니다. 무언가 논의를 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겠죠. 기존의 한라인의 경우 있긴 하지만 문정인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있긴 하지만 그러한 한라인은 매우 취약합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상황이 있는데 기존의 한라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메시지 전달 외에는 그 기능성이 없는 한라인인데요. 우리가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한라인이 아닙니다. 미중 국방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이 한라인 전화가 빈 사무실에서 몇 번 울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라인이 있어도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카탈링크와 같은 간단한 시스템이 신뢰를 키우고 정치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더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라인을 갖추는 것은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 감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핵무기의 충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탈링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Q&A 세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탈링크 프로젝트가 매우 야심차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전 과제가 있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Q&A 시간에 더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필요한 정보를, 백그라운드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셰판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의 핫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볼 기회가 없지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셰판 교수님. 네, 타야 저장님, APLN, 제주 포럼 분들께 이렇게 중요한 세션을 주최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중국과 핵 핫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의 냉전과 핵 핫라인, 그리고 새로운 현실과 적용성, 그리고 중국의 CBMS 접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향후의 핫라인과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뉴클리어 핫라인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전의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 미소가 아시다시피 핵무기의 역량을 경쟁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했었지요.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요. 그리고 대규모 핵무기고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배치를 자국에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위의 경보 수위를 유지했었지요. 이러한 것이 핵의 핫라인의 맥락,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오산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우발적인 그리고 비인가 핵 사용 등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미소 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 리스크를 높이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에서 핫라인을 만들 필요성을 모두 공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권위 있는 그러한 정부의 최고 레벨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긴급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혹은
이러한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 중에는 양측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널의 적용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간의 외교적 협력과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러한 냉전 중에 미소 간의 적대 관계가 냉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냉전 중과 지금은 맥락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핵 정책에 관해서 우리는 핵을 자주 국방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 국가의 무기 경쟁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러한 것을 낮은 경보 수준을 유지하고 이러한 의지를 1964년부터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국가에도 핵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정책에서 핵이라는 것은 아주 절제된 문제이고 그리고 많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이러한 것이 새로운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중국이 다른 국가와 다루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1964년 이후로 중국은 어떤 핵 위기에 관련된 적이 없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유사한 것이 1969년 이후에 중국은 그러한 것에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외 정책적으로 핵이라는 것은 아주 절제된 이슈이고 핵 문제를 다른 주요 문제와 따라서 어떤 국가와 함께 핵 핫라인을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저희의 핵 정책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고하게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고 1994년 비표적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미국과 그리고 이러한 비표적 협정이 2009년에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P5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비표적 공동협정 그리고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의 방식을 통해서 핵무기에 관련한 신뢰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핵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뉴클리어 핵라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와 많은 핫라인을 가지고 맺고 있지만은 단순히 핵에 특정한 그런 핫라인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가들과 핵 문제가 그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자관계에서 전반적인 상태의 지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중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곧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국가들과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핵 요소 관리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핵 관계에 있어서 더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2011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략적 안보 대화 그리고 전략적 경제 대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핵, 미사일 방어
우주에 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은 포괄적 어젠다 일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중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뉴클리어 핫라인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보험적인 정책으로서 긴급 상황에 핵을 통해서 탈출 밸브로서 오프램프로서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가는 통로로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핵 정책이라는 것은 향후에도 이러한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핵에 대한 접근 방식이고 우리는 다른 핵 보유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뉴클리어 핫라인은 없지만은 다른 안보 관련, 국방 관련 문제와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흥미롭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의도가 국가가 선한가 그리고 다른 비교적 핵 보유국의 의도가 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핫라인이 바로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핵 핫라인 이슈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말씀 잘 들었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다 드리는 질문인데요. 핫라인을 신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의사 결정자들의 변덕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핫라인을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술 문제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핫라인이 교묘하게 중단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할까요?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문정인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간 핫라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양국 간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 3일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정 없이 갑자기 정상이 소통하는 일은 없습니다. 프로토콜 이슈, 아젠다 확정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핫라인은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핫라인을 이용하는지 그러한 것은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핫라인 소통에 관해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위기 시에 군사 외에는 다른 핫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핫라인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핫라인 이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당사국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상 간 핫라인은 모든 게 사전에 다 준비됩니다.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전시에 위기 시에 한국 지도자들이 핫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사 또는 통일부, 국정원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겠지만 위기 상황 시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꺼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핫라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매뉴얼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정인 소장님께요. 많은 핫라인이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많은 중요한 한라인이 단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러한 한라인을 다시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한라인이 재개될까요? 한국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그래서 상호 대화를 재개하게 된다면 다시 한라인이 재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라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얻을 것이 있으면 한라인이 개통되고 얻을 것이 없으면 단절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발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말씀하신 한라인의 변덕과 오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갈등 관계에서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갈등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갈등 중에 침묵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채널이 아예 없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침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도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가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다. 이것 또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단절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바로 미소 핫라인이 그런 경우가 있었었지요. 그런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위기 중에는 또 전쟁 중에는 상대 측과 핫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불만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더 무릅쓰겠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다른 채널로 가서 3자를 활용한다든지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이러한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한라인이 없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위기 중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아주 변덕적이고 또 오용적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6년에 8월에 판문점 돕기 만행 사건이 있었지요. 가장 핵전쟁에 근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말입니다.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말이죠. 미국은 핵무기를 비무장지대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군이 북한군의 손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루나무 전지 작업을 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미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담당 지휘관은 사실상 DMZ의 사실상 명백한 전투 체계를 그리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사실상 거의 북한의 사용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핫라인을 그 당시에 북한 지도자인 김일성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976년의 에피소드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 서밋이 아니라 어떤 핫라인의 필요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치적 어젠다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라인이라는 것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터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언제나 통찰력이 대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통찰적으로 보시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지세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용된 핫라인
핫라인의 오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핫라인을 무기화한다라는 그런 토론이 있는데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근에 토론된 그러한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세판 교수님의 관점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 핫라인이라는 것은 한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중에 말이죠. 그래서 또 더 나은 또 솔직하고 정직한 그러한 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경고나 무기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에서 여러 가지 경고 같은 것을 외부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하신 질문과 관련성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핫라인이라는 것이 단절이 되는데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주도적으로 위기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지도자들이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관료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와 또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관료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CMC라는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핵 관련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려면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그룹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구조라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라인이라는 것은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 있고 그 자체로 좋은 점이 있고 또 외부의 단 한 개의 채널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세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어떤 교란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주는데 활용한다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지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론이 특히 도움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신뢰 구축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다시 카탈링크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카탈링크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프로젝트이고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그 펀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의 펀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군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신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카탈링크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국계가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하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공동의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더 이러한 카탈링크를 구축해 나가는 그 이해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필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질문과 연결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카탈링크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 지도자들이 서로 전달할 때 누가 시스템을 이용하는지를 검증을 카탈리크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우려가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스위스 정부와 함께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갔었는데요. 정치적 차원에서 또 자원적 자원 측면에서 스위스 정부가 우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탈링크 말이죠. 호주도 아니고요. 여러 국가의 주체들이 시작부터 함께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술을 어떻게 다른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인도와도 논의 중이고 또 파키스탄과 또 논의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영국, 프랑스와도 논의 중입니다. 또 모스코바나 동아시아의 기술 관련된 사람들과도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요. 이미 일부 자원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토의 혁신위원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어떠한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토의 부총장에게 저희 카탈리크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같이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그리고 중국, 유럽과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술 완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KES 암호기술 대회가 예전에 있었었는데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기술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그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러한 것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답이 참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핵위협 그리고 일반적으로 핵무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 억지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리고 그 추상적이다 보니까 의미가 그다지 없는데요. 우리가 한라인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최종 의사 결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핵 전쟁을 막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다극적인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라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 그리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빠르게 점진하고 있는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좋았고 제 질문에 모두 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비전문가로서 또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 포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픽을 어젠데 다루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APL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